안녕하세요. 취미부동산 취부입니다. 본 영상은 저의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자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2부로 나눠진 발표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 일부인 기본편입니다. 처음에는 강의라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강의라고 하면 저는 강사가 되니 좀 부담스럽고 영상도 무거운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취미생활에 맞게 가볍게 발표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10대부터 7, 80대 이상까지 누구나 보실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는 시기는 30대에 결혼 준비를 하며 신혼집 구할 때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직업은 회사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청자도 곧 결혼을 앞둔 평범한 30대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며 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자료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작성하였습니다. 글씨가 빽빽하게 있으므로 가급적 모바일 말고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면 자료가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위해 등장하는 갭투자나 장특공 같은 용어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용어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였습니다.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잠시 멈추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입니다. 저는 1989년생, 한국 나이 38살이고 두 딸의 아빠이며 이공계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 그림은 저의 증명사진을 제미나이한테 그림으로 바꿔달라고 한 그림입니다. 이처럼 발표 PPT에 제미나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종종 등장할 예정입니다. AI의 발달이 너무 눈부셔서 제 마음을 신기하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은 단순 팩트 검색용을 제외하면 AI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제 저의 부동산 양력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하반기에 1억을 들고 신혼집을 알아보며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시작하였고 현재 서울의 아파트와 재개발을 합쳐서 세 채가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첫째가 2020년에 태어나서 지금 만 6세인데 거의 매년 이사를 다니느라 이 아이는 평생 5군데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투자를 하여 시작한 지 아직 9년이 채 안 되었는데 너무 초반 숫자가 아닌 두 자릿수의 세후 순자산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집을 살 때쯤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동산 공부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는 못한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들은 밀리지 않고 다음날 시간을 2배 들여서 밀린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보통 한 분야를 1만 시간 이상 파고들면 어느 정도 알게 된다고 하여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 저는 1만 시간을 진작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부동산 입문자에게 발표를 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여 이 발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랑 아이디를 취미 부동산으로 지었는데요. 아이디처럼 저의 취미는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취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뭐든지 해당 분야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강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프로입니다. 저는 돈은 회사에서 벌고 부동산은 투자를 제외하면 그 이외로는 돈을 벌지 않는 취미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써있듯이 유료 상담 등 모든 수익화 상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채널도 키워서 뭘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로 만들어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나 취미라고 해서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하는 가벼운 취미는 아니고 저에게 부동산은 게임 중독자의 게임처럼 밤에 자는 것을 잊을 정도의 취미입니다. 보통 아기가 자고 난 뒤부터 부동산을 보는데 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매일 새벽 2, 3시가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볼 것을 남겨두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생각나서 또 찾아보고 이런 중독자 수준의 취미입니다. 취미라고 하지만 이 발표 내용이 가벼운 취미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 영상을 왜 제작했냐 하는 영상 제작 동기입니다. 첫 번째는 저의 새로운 부동산 취미생활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약 8년 반 동안 다른 분들이 만든 부동산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소비자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라도 부동산 콘텐츠 생산에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입니다. 제가 회사에서나 지인들에게 흔히 불인이라고 하는 부동산 입문자들에게 상담을 해준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설명을 해주며 저도 기존의 지식들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새로운 화두가 떠오르기도 하며 제일 좋았던 거는 그때 제가 조언해줬던 그 방향성과 상황이 다 기억에 남아서 부동산 경험이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저도 배울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발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말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해드리기 전에 예습 목적이 있습니다. 내담자들에게 부동산 상담을 해줄 때 내담자가 부동산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장착되어 있어야
저의 솔루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한정된 시간에 마인드까지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 동기 중에 유튜브 채널을 키워서 유명해지고 부수입을 창출하거나 하는 이런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PPT도 친절하지 않게 글씨로만 꽉꽉 채웠고 영상도 2-3시간은 될 것 같은데 그냥 통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보실 분들만 보시고 얻어가시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목표는 시청자가 인플레이션 시대와 부동산 투자의 특징에 대해 알고 부동산 투자의 기본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첫 페이지는 돈, 화폐의 역사입니다. 이 표는 화폐의 종류와 특징을 시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맨 첫 줄은 물물교환이고 화폐의 종류는 비화폐입니다. 물물교환의 특징은 서로의 교환 니즈가 일치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내가 만약 어부인데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 생선이 먹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지만 거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쌀과 고기를 이미 다 바꿨을 수도 있고 생선을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처럼 거래 성사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를 위해 생선을 들고 어촌에서 산속까지 갈 생각을 하면 휴대도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품화폐라고 하는 현물화폐가 생겼습니다. 현물화폐는 노동이 많이 들어가거나 얻기 힘들어서 귀하고 잘 썩지 않는 물건들이었는데요. 소금, 곡물, 옷감, 조개껍데기 등이 최초의 현물화폐였습니다. 단점은 손상 위험, 조개가 깨지거나 옷감이 찢어지거나 소금이 비에 맞는 경우, 그리고 휴대는 물물교환 시절보다는 편해졌지만 여전히 불편하며 또 다른 문제로 나누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옷감이나 조개껍데기는 최소 단위에서 더 작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부터 이제 드디어 금속으로 된 화폐가 등장하였습니다. 금, 은, 동 등 금속으로 만들어진 금속화폐는 현물화폐이며 화폐의 그 자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화폐는 위조나 함량의 변조 시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과 고액을 거래할 경우 무거워서 휴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화폐보다는 휴대가 훨씬 쉬우며 손상 위험과 나누기 불편의 단점은 많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널리 쓰였습니다. 다음은 태환지폐입니다. 기존 금속화폐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된 태환지폐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 금화나 귀금속을 맡겨두고 받은 일종의 보관증입니다. 보관증을 가진 사람이 보관된 금속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보관증 자체가 화폐가 되었고 보관증의 개념이 확장되어 교환권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화폐들은 자체의 가치가 있었지만 태환지폐는 종이이기 때문에 자체의 가치가 없고 가치가 있는 금속 등의 현물로 바꿔야 가치를 갖습니다. 이러한 성질의 화폐를 태환화폐라고 합니다. 태환지폐는 비교적 최근인 1971년도까지도 사용되었는데 태환화폐의 단점인 동시다발적인 태환 요구 시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점이 부각되며 불안지폐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안지폐는 현재 사용하는 화폐이며 화폐의 종류는 신용화폐입니다. 불안지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여기 위의 이미지가 태환화폐 시절의 달러인데 골드 서피시케이트 그리고 골드 코인이라는 금으로 바꿔준다는 문구가 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는 1971년 이후에 태환화폐가 아닌 신용화폐 시대의 달러인데 위에 이 문구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화폐는 공식적으로 금 보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에 따른 단점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방금 2번이나 말씀드린 1971년에 닉슨 쇼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금과 교환이 가능한 태환화폐를 사용하는 화폐제도인 금본위제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전 전쟁 비용 충당 및 복지 정책 확대로 금 보유량을 압도하는 양의 달러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달러는 이미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나라들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돈을 발행했는데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 금과 달러의 교환 비율은 금 1온스에 35달러로 정해져 있었는데 런던의 자유 금 시장에서 금 1온스의 가격은 43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달러를 금으로 바꾼 뒤 그 금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가만히 있다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 등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비축 달러의 금 퇴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퇴환화폐라고 해서 꼭 금 보유량만큼만 화폐를 발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초기에 요구한 국가들의 퇴환 요청은 받아들여 줄 수도 있었지만 금보다 달러를 많이 발행한 것은 사실이고 언젠가는 모든 퇴환을 받아들 순 없기 때문에 결국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모든 금 퇴환 요구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달러는 퇴환 기능이 없는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용화폐의 시대가 된 지 이제 55년 정도 되었으니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현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제목에 써있듯이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71년 이전은 현물 퇴환화폐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서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설탕 1파운드의 가격이 1800년에는 20센트였는데 1900년에는 5센트였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인플레이션은 흉년, 금광의 발견, 전쟁 발생 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흉년과 금광 발견 시의 인플레이션 발생의 메커니즘이 다소 달랐습니다. 흉년이 들면 화폐 유통량은 동일하지만 실물 재화의 생산성이 낮아지므로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광이 발견되면 생산성은 동일한데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어 돈의 가치가 낮아지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전쟁은 실물 재화의 생산성도 낮아지고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통화 공급량도 증가하여 흉년과 금광 발견의 메커니즘이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메커니즘이 달라도 인플레이션 발생이라는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면 실물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며 가격이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이벤트들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지만 수백 년에 걸친 장기 물가 상승률은 0%에 수렴해 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인 신용화폐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인플레이션 시대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화폐를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매년 2%의 복리로 현금을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물 퇴환화폐 시대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오히려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만 낮아지는 서민들이 살기 좋아지는 좋은 디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용화폐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경제 시스템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가 크게 망가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신용화폐 시대의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사례입니다. 따라서 2%의 인플레이션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디플레이션은 피해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심지어 2%도 마진이 부족하니 4%로 올리자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신용화폐 시대에서는 통제 없이 훨씬 더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2%까지만 허용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피하자라는 뜻입니다. 2%의 목표치는 1990년대 초반에 제정되었는데 1971년 이후 목표가 생기기 전까지 약 20년간 1년에 10%를 훌쩍 넘는 인플레이션의 발생이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이유인 목표값 2%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른 이유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제가 크게 망가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같은 이유로 경기 침체의 조짐만 있어도 금리를 크게 낮추고 화폐를 살포하여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는 노력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려고 하자마자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에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며 미국 9.1%, 한국 6.3%, 유로 10.6%의 엄청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이유로는 통화정책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이 돈을 풀기는 매우 쉽지만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푼 돈을 회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회수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속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뿌렸던 돈들이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정치적 관점입니다. 돈을 풀면 고용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권 세력의 제1 목표는 다음 선거에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단 돈을 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봐도 선거에서 지면 집권 세력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은 거의 감옥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거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여기에서 미래를 생각하여 긴축 재정을 실시할 집권 세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사회적 관점입니다. 아까 닉슨 쇼크를 설명할 때 미국에서 돈을 많이 찍어낸 이유가 베트남전과 복지 정책의 확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복지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며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들을 방치하는 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도 모두 똑같은 한 표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복지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당 모두 선거철이 되면 노인복지시설 위에 무료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현수막을 걸고 있으니까요. 옆에 그림은 인플레이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트레드밀이 있고 우리 모두 그 위에 있습니다. 월급만 받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인데 트레드밀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뒤로 밀려나서 힘든 삶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앞쪽에 있는 여유 있는 삶 구역에 가기 위해서는 뒤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트레드밀을 거스르며 빠르게 앞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걷는 사람들은 소극적 투자자로 제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속도와 똑같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걸어도 제자리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발표 PPT를 만들면서 정말 우연히 뉴스에서 보게 된 기사인데요. 경제학계의 한 학파인 오스트리아 학파에 속하는 필립 바구스 교수가 현재의 화폐제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양산되므로 투자가 필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뒤쪽을 보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해법으로 근본이제 회귀 라고 주장이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이제로 회귀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없고 투자하지 않으면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메인 주류 경제학에 속하지는 않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의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영향력은 있는 학파입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기 있는 최저임금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변동률이 인플레이션 수치와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2005년에 2,840원, 2015년에 5,580원, 2025년에 1,030원으로 10년에 2배 정도씩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화폐의 역사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인플레이션 시대인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슬라이드에선 드디어 부자 되는 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자 되는 법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연구입니다. 피케티는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300년 이상의 경제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R이 G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도출하였습니다. R은 자본 수익률인데 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수익이라고 보면 되고 G는 경제 성장률인데 노동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산 수익은 항상 노동소득보다 크다는 것이 피케티의 결론입니다. 단, 전쟁 등으로 자산이 파괴될 때에는 R이 G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전쟁 이후 2에서 3세대, 75에서 90년 경과 시 부등식이 다시 작동하여 R이 G보다 커지며 부의 계층이 고착화되고 계층 간 이동은 다시 단절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구권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80년 정도 된 시점이고 부의 계층이 고착화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에서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의 계층이 심하게 고착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좋은 예시인데요. 1825년 로스차일드 가문은 당대 최강국인 영국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문의 금을 공급하여 금융위기를 막았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6년 현재는 6.25 전쟁 이후 73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피케티의 연구를 따른다고 하면 앞으로 2에서 17년 사이에 부의 계층의 고착화와 계층 간 이동이 단절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6.25 이후 우리나라 부의 계층 이동 사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6.25 전쟁 직후 1970년대까지 한동안은 G가 R보다 커서 누구나 열심히 산다면 부자가 되는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부자의 길이 조금 더 높아지고 사다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판검사가 된 전문직이 된 사람들만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고 예전처럼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사다리를 오를 수 있진 않았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그렇게 높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년대부터 시작되는 가까운 미래에는 부자의 길이 너무 높아져서 나무로 만든 사다리로는 의사나 변호사조차도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피케티가 말한 부의 계층이 생겨서 부모나 조부모가 황금 사다리를 놔줄 수 있는 사람들만 부자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리의 위력.
시간은 금이다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인생 전체 투자 수익률은 약 610만 프로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 같지만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9.8%로 20%가 살짝 되지 않습니다. 연평균 투자 수익률 20% 정도는 장이 좋을 때에는 주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주변 사람들과 워렌 버핏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변 사람들은 일부 연도에만 20%를 찍는데 워렌 버핏은 오랜 기간 동안 매년 20%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복리의 위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정도가 아닌 수익률을 매년 유지하면 복리 효과를 통해서 세계 부자 탑 1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순자산의 99%는 65세 이후에 쌓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복리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수익률의 함정, 투자 금액을 늘리자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에 얼마가 수익금인데 수익금은 투자 금액 곱하기 수익률로 계산됩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 주식으로 연평균 수익률 15%를 매년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이 19.8%로 세계 부자 탑 10에 들었을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수익금을 보면 5천만 원으로 15% 수익률을 올린 것과 1억을 투자하여 7.5%의 수익률을 얻는 것은 수익금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7.5%의 연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지수인 S&P 500에만 투자하여도 연평균 수익률이 7.5% 이상은 되니까요. 이 말은 투자 금액을 늘리면 큰 리스크를 지며 무리하게 높은 수익률을 뽑지 않아도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오른쪽 그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실로부터 알게 된 부자가 되는 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가능한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 우량 자산을 매입하고 오랫동안 보유한다. 가능한 큰 레버리지는 3번 투자 금액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우량 자산은 1번과 관련이 있는 자본 수익률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은 2번의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투자가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투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코주부입니다. 어떤 투자를 고르더라도 성공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코주부 중 앞에서 말씀드린 부자 되는 법, 가능한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 우량 자산을 매입하고 오랫동안 보유한다. 이것을 실천하여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투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예상하셨겠지만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라고 말해도 문맥상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부자 되는 법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인 이유를 부자 되는 법의 세 가지 요소, 가능한 큰 레버리지, 우량 자산, 오랫동안 보유,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의 정도, 비용, 그리고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주식 코인과 다르게 레버리지가 기본입니다. 본인을 부동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실거주 1주택자도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데 그것도 대출액만큼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갭투자는 전세가만큼 레버리지를 쓴 것으로 전세가율 50%의 집을 사면 2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실거주 주담대의 경우는 저이자, 투자의 경우는 무이자로 큰 레버리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비교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주식, 코인, 부동산의 레버리지 정도, 유지 가능 기간, 특징에 대한 표입니다. 좋은 점은 파란색, 나쁜 점은 빨강색으로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주식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수거래인데 이건 유지 가능 기간이 2일이고 미입금 시 즉시 반대 매매가 일어나서 없는 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용거래는 약 2.5배 레버리지를 90에서 120일 정도로 짧게 쓸 수 있는데 하락 시 담보 비율이 미달하여 반대 매매가 일어나며 연 8에서 9% 수준의 높은 이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레버리지 정도는 5에서 7배로 높지만 유지 가능 기간이 청산 전까지로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은 1일 정산 후 마진콜이 들어가고 추가 비용 미입금 시 강제 청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산 발생 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레버리지 ETF로 앞의 3개 상품에 비해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상품입니다. 2에서 3배의 레버리지를 가지며 영구 보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하루 단위로 계산이 들어간다는 구조적 특징과 높은 수수료 그리고 조달 비용으로 인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횡보시 구조적 손해에 대해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나스닥 100 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는데 지수가 10% 하락했다가 10%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10% 하락하면 1배 투자자는 90만 원이 되는데 3배 투자자는 70만 원이 되고, 여기서 다시 10% 상승하면 1배 투자자는 99만 원, 3배 투자자는 91만 원으로 1배 투자자가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3배 투자자는 10%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확실할 때만 짧게 투자하는 게 맞고, 오랫동안 레버리지를 들고 있어야 하는 부자 되는 법에는 적합하지 않은 투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닷컴 버블 이전 고점인 2000년 3월에 나스닥 100 지수 추종 1배인 QQQ와 3배인 TQQQ를 샀다면 2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QQQ는 산 가격의 3, 4배가 되어 있어서 완전히 회복하였는데, TQQQ는 아직도 마이너스 90%대로 아예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인데요.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는 아예 레버리지 거래가 없고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정도는 10에서 100배로 가장 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선물의 단점과 마찬가지로 유지 가능 기간이 청산 전까지입니다. 특히 일일 정산보다 더 가혹한 매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마진콜이 오고 강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유지 가능 기간이 더 짧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연 10%부터 수백 프로까지 펀딩비라는 수수료가 누적되어 장기 보유 시 불리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정도를 앞에서 파란색으로 써두긴 했지만 강제 청산 시스템과 결합하면 레버리지 정도가 클수록 좋은 게 아닌 것이, 100배 레버리지 상품은 1%만 하락해도 바로 청산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상 코인 선물도 일반인이 돈 벌기는 쉽지가 않고, 특히 앞에서 소개드린 부자 되는 법과는 가장 거리가 먼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부동산인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꽤 높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실거주가 있습니다. LTV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1.7에서 3.3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 가능하고 유지 가능 기간이 30에서 50년으로 매우 깁니다. 실거주의 특징은 금융 시스템상 가장 안전한 담보인 주택담보가 들어가므로 이자가 가장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갭 투자는 전세가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에서 4배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무이자 레버리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역전세가 발생하면 전세금의 차익만큼 비용이 필요합니다. 마치 주식의 마진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권으로 계약금인 10%만 가지고 신축 전세 시세가 움직이는 수익을 낼 수 있어서 10배의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입주까지 대략 4년 정도 기간 동안 레버리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에 실패한다면 입주 시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요. 재개발은 5에서 7배, 재건축은 3배의 레버리지를 가지며 유지 가능 시간은 사업기간 전체로 대략 10년 정도 가능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특징은 갭 투자 금액 레버리지에 플러스 추가 분담금만큼의 무이자 레버리지를 두 가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부동산은 주식 코인보다 훨씬 더 길고 튼튼한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량자산 선정의 난이도입니다. 주식 투자는 섹터가 많아 상승장이 와도 특정 섹터에 자본이 몰리며 소외되는 섹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수도권 부동산은 단일 섹터로 상승장이 오면 시차는 있지만 빠짐없이 모두 오릅니다. 그리고 주식은 상승 섹터에 맞춘다고 해도 우량자산의 수명이 길지 않지만 서울 부동산은 1970년대 강남 개발 후 지금까지 순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미국 주식은 20년 전 시총 탑10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뿐이며, 특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술 섹터에서는 IBM, DEC, 시스코, 인텔 등 대장주들이 몰락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S&P 500이나 나스닥 100 등 지수 투자를 하면 우량자산의 선정 난이도는 낮아지지만 지수는 앞에서 말한 안 오르는 섹터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흐름인 개별주들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개별 상승 주식을 맞추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지수와 개별주 개념이 부동산에서도 있는데요. 가격지수와 개별 단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가 2025년 8.98%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별 아파트 단지를 찍어보면 30에서 50%씩 오른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주식의 지수가 안 오르는 섹터에서 상승률을 까먹듯이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도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와 구분이 안 되는 건축 법상으로만 아파트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낮은 상승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지수에 투자하지 않고 항상 개별 단지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별 단지를 잘못 골라서 상승장에 소외받거나 아예 몰락하는 단지를 고를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포함된 부동산 개별 단지 투자는 미국 주식 지수 투자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1999년 3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ETF가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QQQ와 S&P 500을 추종하는 SPY 그리고 음마 30평의 상승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1999년이 하필 IMF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점이라 그때부터 집계하면 과장되게 집계될까봐 IMF 이전 정고점 가격인 2.7억으로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배당 재투자 기준으로 비교하고 음마는 초기 투자금 레버리지와 전세 상승분 없이 계산을 한 것인데도 IMF 폭락 이전 가격까지 봐도 미국 지수와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담대나 전세를 끼고 사서 초기 투자금을 줄이고 전세의 경우는 이 당시 가격보다 현재 전세 가격이 훨씬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 전세금을 다 내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음마가 지수 투자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보일 것입니다. 1999년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집계를 하기 전이라 시세 기록이 없어서 언론 기사에 나온 아파트를 찾다 보니 음마를 찾게 되었는데 음마가 재건축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과 대치동은 원래부터 최고의 부촌이었고 현재 약간 위상이 낮아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서울에서 음마보다 더 많이 오른 아파트를 찾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주식 개별주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별주를 맞출 자신이 없어서 지수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레버리지가 기본 장착된 부동산 개별단지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유 난이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복리의 마법으로 오랫동안 보유해서 돈을 벌려면 시간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코인 주식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보유입니다. 코인과 주식은 거래가 쉽고 자산의 분할이 자유로워서 손절, 익절, 스위칭 등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주식이 오랜 시간을 먹인 뒤 수확의 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안 오르는 것에 너무 지친 나머지 누군가 다른 섹터가 좋다고 하면 홀딱 넘어가 버리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단일 섹터에 거래가 어렵고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손절, 익절, 스위칭 이런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상급지 갈아타기를 제외하면 팔아야 될 상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주택은 코인 주식과 달리 의식주의 주, 즉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제로 하락장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게 해주며 그냥 잊고 살다 보면 언젠가 다음 상승장이 와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동산은 세금과 규제로 인해 강제적으로 장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기 양도세 중과로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시 70%, 2년 이내 매도시 60%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를 할인해주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토지거래 허가제의 콜라보로 세를 준 집은 4년에 한 번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다면 8년 이내 팔면 받은 혜택을 다 뱉어내고 3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이런 보유 난이도를 주식과 부동산의 보유 난이도 차이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모두에게 부동산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코주부 중 내가 가장 재능 있는 거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성격, 멘탈, 재능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희일비 부화내동 유리 멘탈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부동산이 가장 잘 맞으실 거라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법을 찾았다고 해서 부자가 누구나 쉽게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재능, 노력에다가 운까지 삼위일체를 이룬 극소수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다 말하지 못한 부동산 투자의 더 많은 매력들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비투자자들과 경쟁하는 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플러스 코인은 기관, 외인, 세력, 전업 등 프로 투자자도 많고 모든 참여자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돈을 버는 것만을 목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필수제라는 특징 덕분에 거의 대부분 비투자자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비투자자는 공부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돈만을 위해서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50억짜리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볼 때 부동산 시장에 50억을 투자하고 있는 엄청난 투자자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을 만나본다면 본인을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동산 지식도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2달 정도 전에 저의 지인이 한 아파트를 매수하며 겪은 매도인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수하는 아파트 주변의 대장 단지는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매도인의 단지도 오를 것이 눈에 뻔히 보였는데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잔금날 매도일을 물어봤다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매도인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었는데 곧 아이의 출산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2주택이 되므로 다주택자가 되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걱정된다며 두 채를 팔고 합쳐서 한 채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고 두 채를 동시에 매도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오르기 직전에 두 채를 팔고 이미 많이 오른 더 비싼 한 채를 가려니 잔금일날 이미 몇 억을 손해보았는데 지금 시점에는 그 손해가 더욱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2주택이 되어도 현재 세금 제도에서 다주택자의 페널티가 없으며 오히려 1주택자는 혼인신고하기 전에 1주택을 더 사서 2주택을 각각 만드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향입니다. 방금 이 사례에는 비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유형인 1. 제도나 정책에 대한 무지 2. 막연한 공포로 인한 심약자의 매도 3. 인생 계획상 매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섞여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정보 격차 없음. 주식, 코인과 다르게 아파트 투자에 한정하여 부동산은 정보 격차가 투자의 성공 실패를 가르지 않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호객노노나 아실 등으로 보는 국토부 제공 실거래가, 부동산 규제 정책, 지하철 개통 정책 등 모두가 다 아는 정보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격차가 생길 수 있는 정보들은 보통 집값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농물이 나와서 문제인 단지가 배관공사로 농물이 해소되거나 외부인 주차가 문제인 단지가 차단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런 정보를 미리 알게 되어도 이런 것들이 집값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 개통 위치 정보를 미리 알게 된다고 하여도 집값에 반영이 되려면 개통까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므로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초기 재개발 빌라 투자나 토지 투자 같은 투자들은 정보가 주식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는 투자 소요 시간이 최소입니다. 코인이나 주식은 매일 봐야 할 뉴스도 많고 새로 공부해야 할 섹터도 많고 매일같이 시황 모니터링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립식 장기 투자나 알고리즘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특히 장이 열려있는 시간에는 내내 지켜보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지점이 가까워진다면 특히 더 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하나만으로 타이밍을 놓친 사람에 비해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장인, 주식, 코인 투자자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보통 전업을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전업 투자자와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을 다니며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전업 투자자는 월 300을 벌기 위해 10억을 성장하지 않는 배당주에 넣어놔야 하므로 직장인 투자자가 전업 투자자에 비해 투자금 10억이 더 많은 것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은 코인 주식에 비해 하방이 든든하게 보호됩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하방 보호 장치는 집의 사용 가치인 전세 가격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폐허 같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세 가격과 가까워지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떨어지기가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국가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금을 투입하여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22년에 거의 20에서 30%까지 집값이 하락하자 2023년 상반기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40조에 가까운 국가 재정을 투입하였고 실제로도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은 주식 코인보다 변동성이 낮고 앞에서 말한 든든한 하방 보호가 되며 실거주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고액을 넣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코인의 엄청난 변동성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주식이 코인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에 10억 이상 돈을 투입하고도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식에 10억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10억 이상을 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주식이나 코인은 오답이고 부동산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에서 말한 장점들 때문에 투자나 사업을 하더라도 자산이 일정 수준보다 커지면 결국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부동산을 시작하느니 처음부터 부동산으로 내공과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화폐의 역사로부터 지금이 인플레이션 시대이며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일반인이 가장 흔히 하는 투자인 코인, 주식, 부동산 중에 부동산이 제일 좋은 이유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청자들이 앞에 발표를 듣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 마인드 기르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인기 드라마였던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셨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던 진도준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여 자신이
아는 미래를 이용하여 투자를 통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만약에 미래에서 돌아온 진도준이 실제로 있고 내가 이 그림처럼 진도준과 카페에서 잠시 얘기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15억이라 집을 못 사겠다고 말하자 진도준은 지금은 싼 거라며 30년 뒤에는 서울 평균 집값이 104억이 되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내가 하게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빚을 내서 가장 좋은 집을 삽니다. 둘째, 지금이 고점이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삽니다. 왜냐하면 30년 뒤에 104억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셋째, 이렇게 산 집은 중간에 하락을 하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보유를 하게 됩니다. 넷째, 여력이 되면 하나 더 사거나 더 비싼 걸로 갈아탑니다. 이 모든 행동은 진도준에게 미래의 집값이 지금보다 크게 올라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공부의 목적이 나오는데 바로 진도준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통해 부동산의 장기 우상향에 큰 믿음이 생긴다면 진도준을 만나서 미래의 집값을 들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내어 신고가로 매수하는 용기를 낼 수 있으며 둘째, 흔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유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부를 통해 부동산 투자 마인드가 장착된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말들에 모두 동의가 되신다면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 마인드는 장착되어 있는 분입니다. 첫째,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는 일단 무조건 사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하락해야 이득을 보는 숏포지션, 1주택자는 인플레이션 해지나 할 수 있는 중립, 다주택자는 롱포지션인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하락에 베팅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집을 살 돈이 있다면 제 집 말고 일단 사야 합니다. 만약 살 돈이 없다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점을 명심하며 악착같이 절약하고 어떻게든 부수입이라도 만들어서 집을 살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우량자산은 무조건 대출이자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앞에서 말한 피케티의 부등식에서 R이 집값 상승이고 G가 금리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우량 자산을 사는 것이 투자적으로 이득입니다. 셋째, 자산 상승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곱하기 상승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자산보다 총자산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은 최대한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사야 합니다. 넷째,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복리로 상승하는데 대출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복리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6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면 이 6억은 10년 뒤에는 지금의 3억 느낌으로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겁내지 말고 큰 대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을 믿지 마라입니다. 정치인들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표가 되는 쪽을 향하고 언론 기사는 오직 조회수가 나오는 쪽을 향합니다.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호들갑, 조금만 내려도 호들갑이며 최대한 자극적으로 써서 조회수를 땡겨오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한국 경제는 항상 안 좋았고 집값은 항상 비쌌으며 거품이었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은 내가 직접 팩트체크를 하기 전에는 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섯 번째, 자본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 중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구 집중도와 GDP 집중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극단적인 1극화 국가인 대한민국의 1극의 센터인 수도권 아파트는 앞으로도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일곱 번째, 집값의 대부분은 땅값인데 서울은 마곡지구를 끝으로 더 이상 빈 땅이 없습니다. 서울은 수도권 인구 2,500만 명을 배후 소유자로 갖는 대한민국의 최상급지인데 빈 땅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땅값까지 오르며 아파트 값은 점점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 번째, 위 그림의 진도준이 말하고 있는 30년 뒤 서울 평균 집값 104억은 그냥 지어낸 숫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1986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부동산의 KB 시세 연평균 상승률이 6.7%입니다. 이를 30년의 시간에 적용시키면 15억이던 서울 평균 집값이 104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상승률은 빌라와 구분이 안 가는 못난이들까지 합쳐진 수치이고 우리가 매수를 고려하는 아파트들의 상승률은 훨씬 크기 때문에 104억은 정말 작게 추산한 수치입니다. 이제 드디어 부동산을 사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기 전에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보고 그중 무엇을 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차익형과 수익형입니다. 시세차익형과 수익형은 주식으로 치면 성장주와 배당주입니다. 배당주의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듯이 수익형 부동산 역시 가격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금이 1억이고 매달 4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앞에서 최대한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라고 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의 길이며 인플레이션 트레드밀을 뒤로 달리는 것입니다.
겁니다. 우리는 1억을 내고 40만 원을 받을 게 아니라 40만 원을 내고 1억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시세 차익형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수익형은 은퇴하여 월급이 사라지는 시점에 월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번에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월 수익이 40만 원 늘어난다고 인생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만큼 소비만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주거용, 상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상업용과 토지의 시세 차익 투자는 고수의 영역이므로 초보인 여러분은 무조건 주거용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결정한 조건인 시세 차익형 그리고 주거용의 세부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아파텔,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미님 생숙 지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빨갛게 강조된 것들만 사시면 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아파트와 아파트가 될 것들입니다. 빌라와 단독 중 재개발 대상은 재개발로 들어가고 검은 글씨로 써진 빌라와 단독은 재개발 대상이 아닌 것들입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살지 정했으니 실거주 투자와 투자거주 분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황, 개인 상황, 시장 상황, 정책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답을 낼 수 없습니다. 개인 상황은 직장 위치, 월 수입, 자산, 인생계획 등이 있고 시장 상황은 내 직장 근처가 급상승한 직후인지 정책 상황은 거주 의무, 양도세, 비과세, LTV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향은 개인의 멘탈, 투자성 대 거주성 비율, 거주시 포기 못한 것들, 주차일 수도 있고 농물일 수도 있고 언덕일 수도 있고 역세권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향에는 개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직장이 집값이 높지 않은 지방 같은 곳이라면 일반적으로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방법은 실거주보다는 난이도가 높지만 성공한다면 낮은 주거비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실거주 투자 전략은 1. 사용가치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생기고 2. 역전체 리스크가 없고 3. 세를 낀 집보다 매도가 쉽고 4. 하락장을 잘 넘길 수 있고 5. 주담대 원금의 강제저축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멘탈이 약한 부동산 초보분들께는 꼭 실거주를 추천드리며 실거주 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에 갈아타고 싶은 상급지가 생겨서 투자의 동기부여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혹시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거주는 아무 데서나 잘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목표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것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투자와 거주 비중이 10대 0인 사람들은 재개발 몬테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언제 팔지입니다. 언제 팔지는 무엇을 살지와 한 세트로 함께 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언제 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매수를 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미리 생각해 두어야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에서 말한 개인의 상황, 물건 특성, 시장 상황, 정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도 시점의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 신축이 완공되거나 철도가 개통하거나 갈아타기 할 자금이 확보되었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 출산을 하거나 자녀가 학교에 가거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최소 기간인 2년을 보유했거나 시장 흐름 정책의 변화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걱정인 인구 감소로 집 사줄 사람이 없다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수도권은 1944년부터 83년째 인구 증가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도시 집중 현상의 심화로 이 추세가 언제 꺾일지 아직 예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사는 사람은 일단 인구 감소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도 인구 감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전국의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를 시작했지만 집의 수요 단위인 가구 수는 204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42년부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에 상승장이 몇 번은 더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으로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구 감소 현상은 지방 소도시 같은 곳에는 악재지만 서울이나 광역시 등의 핵심지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를 가뭄이 들어서 연못이 마르는 것으로 비유하면 물이 많을 때는 물고기들이 연못 전체에 골고루 살지만 물이 빠질수록 외곽은 물고기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점점 중앙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인구 감소가 지방 소도시부터 시작되면 상권, 병원, 교통, 교육 등 모든 인프라가 열악해지게 되고 결국 살기 좋은 서울이나 지방 광역시로 더욱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 소도시의 장기 투자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92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까지 160만 명이 감소하였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1년부터 전국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지만 도쿄의 집값은 2013년부터 급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사가 깊진 않은데 요즘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탄생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쭉 오른 건 인정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와 맞물렸기 때문이고 이제는 예전처럼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으니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소개드린 피케티의 부등식 R은 G보다 크다를 보시면 G가 낮아진다고 R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 30년 정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0%였습니다. 1993년에 일본 GDP가 4.5조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4.2조 달러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 도쿄 23개구 우리나라로 치면 인서울의 맨션 아파트 가격은 2013년부터 10년 넘게 폭등하여 2023년에는 도쿄 3개구 신축 맨션 평균 가격이 1년 만에 28.9%나 오르는 등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정도 되는 도쿄 23개구 집값은 현재도 신고가를 찍으며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산업 동력이 사라지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나라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한 부유층들이 모인부를 외국으로 빼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멈추고 미래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체급이 선진국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우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에는 한계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 속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현대 경제학에서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는 2%대 성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발을 상당히 많이 걸치고 있어서 미래가 어둡지 않고 오히려 밝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이 낮을수록 금리를 낮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낮을수록 돈이 자산에 많이 흘러가게 되어 자산 가격은 상승 악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저성장의 길을 가고 있는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보면 집값 상승이 둔화되기는커녕 핵심지 집값 상승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을 사려는데 지금이 꼭지에 사는 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모든 자산은 등락이 있으며 이것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여서 고점을 찍고 나면 당연히 떨어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시점이 현재 사이클의 꼭지라고 해도 다음 사이클이 오면 바닥에서 샀던 꼭지에서 샀던 큰 차이가 없게 되므로 내가 반드시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꼭지 걱정은 하지 마시고 사시면 됩니다. 2025년에 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연간 상승률 8.9%가 찍혔을 때 언론에서는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19년 전은 저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얼마나 올랐던 거지 하고 찾아봤는데 무려 서울 아파트의 연간 상승률은 23.46%였습니다. 그 후 2007년부터 바로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역사적 고점에서 매수했고 바로 폭락했다면 당시에는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을 테지만 결국은 고점에서 사나 저점에서 사나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예시 사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방금 말씀드린 2006년 역사적인 대폭등을 겪었던 목동 7단지 66제곱미터 아파트의 KB 시세입니다. 2006년 1월에 이 아파트가 4.6억이었는데 2006년 12월까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무려 2.6억 53.8%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이 되자마자 하락을 시작하여 2년 동안 2.1억 28%가 빠지며 하락하였고 정확히 2년 뒤 가격은 상승하기 전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5.4억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전세를 끼고 사거나 실거주를 하여 주담대를 받거나 보통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7.5억을 누가 샀을 때 반 정도 레버리지를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3.75억을 모아서 레버리지를 3.75억을 이용해서 7.5억의 목동 7단지를 샀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은 2년 뒤에 더 오르면은 바로 팔려고 했는데 2년 뒤에 오히려 폭락을 해서 2.1억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전재산이 3.75억이었는데 2.1억이 날아가서 나의 전재산이 1.65억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울증 등 큰 병이 오거나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을 만큼 인생에서 정말 큰 실패, 시련을 겪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과거를 살펴보면 2008년 12월은 다시는 오지 않을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동 7단지 66제곱미터를 꼭지에서 7.5억에 산 사람과 바닥에서 5.4억에 산 사람을 현재 시세로 비교해보면 꼭지를 잡은 사람은 수익이 17.9억, 바닥을 잡은 사람은 20억입니다.
처음 꼭지와 바닥의 차이인 2.1억은 현재가 25.4억의 8%에 불과합니다. 보통 동일 단지 동일 평형에서 로얄층이나 로얄동과의 차이가 10%인 걸 감안하면 8%는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2006년의 상승은 2025년 상승의 3배 정도 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이었는데 이러한 상승의 가장 정점인 꼭지를 잡은 것과 바로 폭락한 이후 바닥을 잡은 것의 차이도 시간이 흐르면은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극적인 그래프는 전체 그래프에서 보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나중에 가면 별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집을 사면서 꼭지를 잡을까봐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방금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우량 자산은 꼭지에 물리더라도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리면 기다린 시간까지 톡톡히 값을 쳐주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이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 있게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입니다. 이것도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모든 정부는 집값 하락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며 항상 인플레이션만큼의 완만한 상승을 이상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만한 강력한 정책을 낼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대출금지, 매수금지, 매도금지 등등 정말 강력한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건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이 또한 정책을 내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은 완만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완만한 상승으로 돌리고 싶어서 낸 정책이고 만약에 정말로 집값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정책에 의한 모든 규제를 풀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보통 진보, 보수, 중도가 30대, 40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 진보 30%와 보수 30%는 흔히 말하는 집토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거는 항상 40%의 중도표를 누가 더 많이 끌어당기는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구 구성은 무주택, 1주택, 다주택 43%, 42%, 15%입니다. 1주택과 무주택 비슷한 수로 많기 때문에 중도를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으로 1주택자를 절대 탄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디 인터넷 댓글이나 규제 찌라시에 나오는 것처럼 보유세를 3%씩 때리는 극단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치, 세금, 소비, 금융, 고용에 문제가 발생을 하므로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지만 혹시 그런다고 하여도 정권이 교체되어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질까봐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역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규제 정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세금은 크게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매도할 때 양도세가 있는데 취득세, 양도세는 거래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지만 가지고만 있는 보유세는 조세 저항이 가장 강합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1주택자도 기존보다 몇 배씩 보유세를 더 내게 되며 서울의 민심이 아예 넘어가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권 취임 초 지지율은 전국 지지율이 80%대 중반이었는데 서울은 80%대 후반으로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더 큰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막판에는 전국은 40%인데 서울은 20%대로 완전히 심리가 뒤바뀌었습니다. 21년 4월 7일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정말 크게 앞지르며 승리하였는데 이 선거는 휴일 지정 없이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0에서 40%대의 투표율이 나오는데 이 선거의 투표율은 58.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양천구는 60%를 돌파하였는데 이것은 공휴일로 치러지는 선거급의 투표율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 지선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중 민주당이 24곳을 확보하였는데 2022년 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8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당시 서울에서 민주당이 129만 표 우세했는데 20대 대선에서는 31만 표가 오히려 열세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는 24만 7천 표 차이로 서울의 부동산 보유세 저항 때문에 대선 결과가 달라졌다는 게 올바른 분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처럼 정책만으로 집값을 하락시킬 정도의 강력한 규제 정책은 나올 이유도 없고 나와도 정권이 교체되어 오래 가지 않으니 규제를 걱정하지 말고 집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의 주 시청자인 첫집을 마련하는 분들은 첫집을 마련하여도 1주택자인데 1주택자를 정치공학적으로 탄압할 리가 없으니 안심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살며 청약 vs 매수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의 주 청자인 신혼집을 구하는 30대 예비 신혼부부 등 부동산 초보들은 청약보다 매수가 더 쉬운 길입니다. 다만 본인이 3자녀 등 특공 경쟁력이 있거나 청약 고가점자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 청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청약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분상제 청약, 하락장 청약, 가치 판단의 오류 청약입니다. 첫 번째 분산제 청약은 보통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40에서 50억 정도 하는 집을 20억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현금 20억이 있는 가점 만점자들을 위한 로또이기 때문에 굳이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락장 청약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분양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의 분양가는 하락한 현재 가격보다도 더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입지 좋은 곳에 분양을 받으면 청약은 10배의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보통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기회는 당분간 잡을 수 없습니다. 좋은 예시로 둔촌주공 국평이 23년 초에 분양가 13.5억이었는데 이것은 하락장인 그 당시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약을 많이 포기하여서 저가점자도 당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2년 뒤에 30억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판단의 오류입니다. 새로 분양을 한 아파트를 B라고 해봅시다. 옆에 그 아파트보다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 A가 있다면 B가 A보다 신축이고 입지도 좋으니 모든 사람이 B가 완성되면 최소한 A보다 비싸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B는 비역세권의 언덕인데 C는 역세권의 평지라면 그리고 C가 지금 입주 중인 연식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단지라면 B가 완성되어도 C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A와 C가 각각 B의 하방과 상방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주변에 참고할 만한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종종 가치 판단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케이스는 빌라촌이었던 곳에 택지지구가 새로 생기는 뉴타운 초기 청약 단지들입니다. 후기 청약 단지든 뉴타운에 이미 아파트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가치와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지만 뉴타운의 초기 청약 단지들은 무조건 가치보다 싸게 나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 방금 말한 사례에 해당한 곳은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6, 8, 2 구역은 아파트가 하나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제 가치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고 뉴타운 전체가 완성되고 난 뒤의 가격을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구나 하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가 아니라 청약으로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할 거라면 자신의 자산, 직장위치, 자녀계획,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청약을 해야 합니다. 전략적 청약이란 나의 청약 경쟁력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미리미리 노리고 당해 지역에 전입을 하는 등 연도별로 목표 청약 단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100% 당첨도 아닌데 청약을 위해 내가 살던 생활권을 완전히 떠나서 이사를 가는 것은 특히 아이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초보들은 매수를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한 가지는 한번 청약에 당첨되면 다음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첨되어도 일회성 수익을 올리고 부동산 투자가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공부를 해서 투자자 마인드를 장착하고 매수를 한다면 다음번 투자에도 내가 공부한 것들이 적용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전략적 청약이 아니라 그냥 무주택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원 가능한 청약을 다 써보는 행동은 단순히 매수가 자신 없고 겁나서 결정을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경매는 어때요? 입니다. 부동산 초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 하나가 바로 경매로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매는 진입장벽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강의는 부동산 강의의 원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의 홍보를 위해 과장된 사례들이 마케팅으로 쓰이며 경매가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값대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중에서도 유난히 싼 물건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권리가 복잡한 특수 물건이거나 입주권이 받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물건 등 뭔가 문제나 리스크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빌라나 상가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경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장에 비해 하락장이 오면 낙찰가가 확연히 낮아져서 좋은 기회가 많다는 점이고 둘째는 원하는 단지와 물건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금매도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경매와 금매는 비슷한 성격이지만 가격이 금매가 보통 더 쌉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에게는 공부도 필요 없고 가격이 더 싸며 명도 등의 절차가 없어서 훨씬 간편한 금매를 잡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매를 잡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역이나 단지를 정해두지 않기. 두 번째, 자금을 미리 준비하기. 유주택은 매도를 미리 하고 무주택은 전세 대신 미리 월세를 살고 있고, 이런 것처럼 자금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금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작년 11호 대책 이후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토지 거래 허가가 면제되기 때문에 두 가지 확실한 장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인기 단지의 낙찰가는 꽉 찬 시세가 아니라 시세보다 더 비싸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위에 두 가지 면제 항목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경매를 하시는 편이 좋긴 합니다. 그러나 경매 공부를 깊게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매물 탐색, 권리 분석, 대리 입찰까지 해주는 경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요즘은 대출을 하도 막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6억 대출 제한이 없어서 모든 가처분 소득을 전부 다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흔히 말하는 영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영끌로 집을 한번 사면 더 이상 저축을 못해서 돈이 안 모이는데 다음에 갈아타기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영끌로 집을 샀을 때 두 가지 갈아타기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락장이 오면 각종 대출, 실거주 의무, 양도세, 비과세 등 모든 규제들이 풀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30년 만기가 최대인 대출이 40년이나 50년 만기로 늘어나고 DSR들을 보지 않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이 생기고 주담대의 실거주 의무도 사라져서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은 뒤 후순위로 전세나 월세 입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받은 대출보다 LTV상 훨씬 큰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락장이 오면 상급지와 나의 집의 간격이 줄어 있으므로 상급지 갈아타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하락장이 오긴커녕 나의 실거주 또는 갭투자 주택의 가격이 계속해서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후순위 대출을 받아서 추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가능한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모두 대출을 더 받아서 자산을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 영끌을 진작에 해놨다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몇 년치 원리금 상환에까지 미리 대출을 받아두시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이미 오른 곳을 신고가로 사기 vs 아직 오르지 않은 곳을 사기입니다.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끌어서 가장 좋은 집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내가 구입 가능한 예산대의 집이 아직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이미 예전에 올랐다면 그냥 현재 시점에 구입 가능한 가장 비싼 집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이 최근 폭등한 곳일 경우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오른 한급지 낮은 집을 사면 곧 오를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비해 몇 억을 더 주고 사자니 꼭지를 잡는 것 같고 이렇게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정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사서 5년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면 이미 오른 곳을 사는 게 맞고 나의 인생 계획상 오래 보유할 수는 없다면 아직 안 오른 곳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는 사고 나서 당분간 내가 산 것보다 싼 단지만 오를 때 멘탈 관리가 힘들고 후자는 오르자마자 타이밍 맞춰서 갈아타기를 해야 하므로 실제로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내가 이 케이스에 속하게 된다면 조금만 더 빨리 살 걸,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실제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15년 12월에 전세금을 포함한 예산이 15억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반포자이 84제곱미터가 14억이어서 개인 사정으로 전세 한 바퀴만 더 돌고 반포자이를 매수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2년이 흘렀고 반포자이 가파르게 올라서 18억 2,5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아파트를 찾아보니 반포자이처럼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내 예산으로 되는 잠실 리센츠가 있었습니다. 리센츠는 2년 전에 아예 생각도 안 하던 급지 아파트인데 여기를 사려니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리센츠 대신 아직 급격하게 오르진 않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를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아래 회색의 그래프는 리센츠의 가격에서 마레풀의 가격을 뺀 그래프이고 Y축은 오른쪽을 이용합니다. 17년 12월 현재 리센츠와 마레풀의 차이는 4.6억입니다. 여기서 마레풀을 샀다면 리센츠를 산 것에 비해 4.6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6억 라인에 점선을 그어두고 그 선보다 아래일 때 마레풀을 매도할 수 있다면 1년 12월에 리센츠보다 마레풀을 매수한 것이 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마레풀을 매수한 뒤 2년이 되기 전에는 양도세 중과가 걸리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데요. 19년 12월에 두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4.15억입니다. 처음 차이는 4.6억이었으므로 리센츠를 산 것보다 현재까지는 마레풀을 산 것이 4,500만 원 정도 이득을 보긴 했습니다. 이 이후로 하락장이 올 때 잠시 동안 지금보다 더 이득을 보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구간은
리센츠를 산 것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 4개월이 흐른 23년 4월 이후로 두 아파트의 격차는 다시는 4.6억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요 점선 아래로 가는 구간이 주로 어디 있냐를 보면 매수 후 2년 이내 요 구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매수 후 1년 미만 매도 시 양도세 중과로 70%, 2년 미만 매도 시 60%의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온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년 12월에 리센츠를 샀다면 요 회색이 아래로 가 있는 1년 반 정도의 구간은 멘탈이 매우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이 구간을 이겨내고 리센츠를 계속 소유하게 되면 마레프를 샀다 팔아서 몇천만 원 이득 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5년 이상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면 이미 오른 곳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멘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직 안 오른 곳을 사는 행동은 예시에서 봤듯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으며 성공해도 이득이 적은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그래도 개인 상황상 오랫동안 보유할 수 없다면 다 오른 곳보다는 안 오른 곳을 사는 것이 나으니 이럴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바로 상급지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단지 한 개를 정해두고 그 단지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다가 그곳이 급격하게 오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관심 단지를 매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 말고 경기도를 사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답변이 짧고 명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서울이라는 타이틀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보다 잘 오르는 경기도도 있고 경기도보다 안 오르는 서울도 있습니다. 그냥 서울 경기 상관없이 비슷한 연식, 세대수, 평형을 비교했을 때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오릅니다. 마지막 질문은 듣다 보니 부동산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이 없어요 입니다. 일단 이 문제도 어떤 집을 살지에 따라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과 의지만 있다면 생각보다 돈 나올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의 예산에 따라 매수 후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모인 돈이 정말로 없다면 부동산 투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럴 때는 괜히 주식이나 코인 등 다른 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보다 절약, 부업, 저축을 하며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부자 되는 길이 당연히 쉬울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소수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것은 부동산 가격은 고변산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5억 집이 7억이 된 것은 30억 집이 42억이 된 것과 동일한 상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이 올랐네, 덜 올랐네 등의 판단은 항상 퍼센트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고변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2억 차이 나던 집이 나중에는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는 양극화의 원인이 되며 최대한 비싼 집을 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변산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오를 때도 해당되지만 내릴 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올 때에는 상급지가 더 많은 액수가 떨어져서 나의 집과 상급지와의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출 지식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 대출을 원금이자 구분 없이 최대한 월 상환액을 작게 내는 방향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는 받는 시점에 그냥 정해지게 되므로 상환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매달 내는 원금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목돈이 생긴다고 해도 원금을 상환하지 말고 추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빚은 인플레이션이 갚아줄 테니 인플레이션에게 뒤를 맡기면 됩니다. 후순위 대출, 증액 대환, 주담대 후 월세입자 받기 등등 대출 지식에 따라 나의 가용자산이 몇 억씩 차이 날 수 있으며 불가능해 보이던 집이 가능해지기도 하니 대출 지식 쌓기는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상승장의 절대규칙 앞줄부터 차례대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상승장에서 집값의 상승 과정을 서우의 구와 사람의 비유하여 나타내었는데 이 그림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를 제외하면 비싼 곳부터 앞에 서 있고 순서가 되면 한 명씩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집값이 한 번에 폭발적인 상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을 든 가드들이 지키고 있어서 순서대로 한 명씩만 올라갈 수 있다는 규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보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더 있는데 먼저 올라갔다고 해서 혼자 한 층을 더 올라갈 순 없고 맨 뒤에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나서야 또다시 순서대로 한 명씩 위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5년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매수는 이미 올랐더라도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것을 사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이 3번인 성동 마포구까지 위층에 가 있는 상태이고 내가 위층에 올라가 있는 성동구를 살 돈이 된다면 성동구 옆에 있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광진구를 사지 말고 그냥 성동구를 사는 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사실 앞줄부터 차례대로라는 규칙은 매도 시에 훨씬 더 중요한 순서입니다. 5년씩 갖고 있던 집을 바로 앞까지 다 올라갔고 이제 내가 올라갈 차례인데 더 못 기다리겠다고 오르기 전에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의 순서를 알고 있어야 잘 팔아서 더 비싼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역에 따른 순서만 그리고 서울구로만 나타냈는데 사실 3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상품, 평형입니다. 지역은 강남 3구부터 방사형으로 퍼지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판교와 분당, 광교와 수지, 수원과 동탄 등으로 퍼지는 축이 있고 성동, 동대문, 성북, 노원, 의정부 이렇게 북쪽으로 퍼지는 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퍼지는 와중에 상품별 순서인 신축, 재건축, 기축, 재개발, 나홀로, 대체상품 그리고 평형별 순서인 5구, 84부터 오르고 5구 아래와 84 위는 후순위로 오른다. 이것들이 같이 적용됩니다. 예시를 보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빨강색은 수지의 국평신축, 파랑색은 수지의 대형 구축, 검은색은 동탄의 국평 신축입니다. 빨강색의 국평 수지 신축은 검은색의 동탄 국평 신축과 평형과 상품이 같으므로 지역 순서에 따라 지난 장도, 이번 장도 더 빠르게 상승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파랑색의 수지 대형 구축은 지역 순서는 동탄보다 빠르지만 상품 순서와 평형 순서가 모두 늦기 때문에 동탄의 국평 신축보다 늦게 오릅니다. 지난 상승장에서도 늦게 상승하였고 이번 상승장은 심지어 아직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태풍이 올 때 우리가 태풍의 위치를 뉴스를 보며 매일같이 확인하듯이 상승장 동안은 부동산 태풍이 온다고 생각하고 현재 어디까지 상승했는지 상승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다음 취미 부동산 프로젝트는 AI 부동산 기상캐스터를 만들어서 부동산 일기예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꼭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살 여력이 되는데 무주택을 유지하며 매수 타이밍을 재는 것입니다. 흔히 전세 한 바퀴만 더 돌며 관망한다 라고 말하는 행동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매수에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꼭지에 사더라도 멘탈만 빼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적정 가격 판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가 몇 억인 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거품 아니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들은 다른 지역, 단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거 없이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품뿐만 아니라 저평가도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단지를 주로 말하시는데 여기는 이러이러한데 아직 이 가격이라 저평가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된 아파트에서는 시차에 의한 일시적 현상 이외에 저평가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저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한 적정 가격이 시장의 거래 가격과 다르다면 대부분 내가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정치를 근거로 상승, 하락 시점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시점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동산의 상승, 하락 시점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시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올 때 가장 잘 오를 곳을 사두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상승 하락 시점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오만한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초기 재개발 투자입니다. 작은 돈으로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부동산 투자를 조합 설립도 되지 않은 초기 재개발로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성되면 30억 갈 자리인데 현재 빌라가 3억인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은 초고수의 영역이니 초보자들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지주택이라고 불리는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지주택은 성공도 힘들지만 성공을 하여도 돈을 많이 못 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니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는 모든 수익형 상품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 시점에 한 번에 세팅하세요. 일곱 번째는 수도권 아파트의 대체 상품들입니다.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가 다 오르고 나면 지방소도시, 공시가 1억 미만,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도 물론 타이밍을 잘 맞추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워낙 상승장 극후반에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경매입니다. 경매할 바에는 금매 잡으세요. 아홉 번째, 정치 과몰입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치와 관련이 깊지만 정치에 과몰입을 하면 시간, 감정, 에너지가 크게 낭비됩니다. 정치를 날씨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을 갔을 때 날씨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흐리거나에 따라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하니 미리 예보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내 계획을 안 따라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으니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여기에 시간, 감정, 에너지를 쏟진 않습니다. 정치도 날씨와 같습니다. 정치에 몰입되면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을 뿐만 아니라 나의 정치 철학에 맞게
맞게 부동산적으로는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10번째는 주식 마인드입니다. 주식 마인드의 예시로는 수익률, 손절, 익절, 안전마진 등이 있습니다. 수익률보다는 자산 규모를 키워서 나오는 수익금이 중요하고요. 손절, 익절 이런 건 부동산에서 말도 안 되고 그냥 갈아타기를 제외하면 부동산은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안전마진은 해당 집의 적정가를 알아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정가 판단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안전마진은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많고 적고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잘 오르는 곳을 고르는 것입니다. 보통 가장 큰 수익은 안전마진이 없어 보이는 이미 오른 집들을 샀을 때 이 집이 더 올라서 생깁니다. 11번째는 강의팔이 목적의 강의들입니다. 이런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면 소중한 돈이 사라진다는 단점 이외에 지방소도시나 빌라 등등 이상한 부동산을 사게 되고 결국 인생에서 부동산 투자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12번째는 스터디, 보고서, 부동산 방문 임장 등 부동산 공부를 지속하기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강의팔이 목적의 강의들에서 주로 시키는 것들인데요. 저런 것들은 부동산 공부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되려면 사실 대출을 포함한 모든 규제가 다 풀리는 하락장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락장이 깊어질 때까지 시장에 남아있으려면 부동산 공부가 절대로 괴롭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더 알면 좋은 것들 심화 과정입니다. 이 발표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발표한 게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뺀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담대나 갭 투자의 기본 레버리지에 무이자인 추가 분담금 레버리지까지 합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중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나 빌라, 단독이 신축이 되므로 상승장에서 특히 큰 힘을 받습니다. 부동산에서 대부분의 호재는 급지를 바꿀 정도로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급지를 바꿀 수도 있어서 호재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사용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하락장에 가장 크게 하락하는 상품입니다. 하락장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은 토허제 미적용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며 보유세를 거의 회피할 수 있고 대중화가 많이 되어 이번 장에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면 서울은 신축을 공급할 수 없으며 주거용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재개발 재건축 없이 간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을 정도로 재개발 재건축은 초보 때부터 관심이라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거시경제입니다. 예전에는 주식, 부동산 모두 가치평가 위주여서 주식은 PER, PBR, ROE 등이 부동산은 수요, 공급, 전세가율 등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식, 부동산 모두 통화량 등 유동성이 가장 중요해졌고 금리나 양적 완화 이런 것들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금융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부동산은 금리 같은 거시경제에 독립적이라고 알려졌는데 요즘은 2020년 상승, 22년 하락, 24년 상승 등이 글로벌 경제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화 현상의 좋은 예시로 지난장까지만 해도 전세가율이 정말 중요한 지표로 모두가 전세가율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 장에는 전세가율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투자는 금리 방향성, 변곡점, 연준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의 가장 큰 흐름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시장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까지 올랐는지 상승 현황이랑은 다른 의미의 시장 상황으로 현재가 유동성장인지 실수요장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 매수자가 투자자면 유동성장으로 보면 되고 주 매수자가 실수요자면 실수요장으로 보면 됩니다. 19년 하반기부터 21년 말까지의 상승장은 유동성장이었고 14년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장은 실수요가 주로 움직이는 실수요장입니다. 전파 속도를 보면 실수요장은 느린데 반해 유동성장은 매우 빠릅니다. 앞에서 비유했던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그림의 비유를 하면 유동성장에서는 계단을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올라가자마자 다음 사람이 지체 없이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수요장은 계단을 오르는 속도도 느리고 오르고 나서 다음 사람이 오를 때까지 텀이 꽤나 깁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장의 종류에 따라 오르는 지역과 상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장에서는 현재의 거주 가치보다 미래의 호재가 많은 곳들이 잘 오릅니다. 예를 들면 GTX 호재를 받고 많이 올랐던 지난장의 송도, 동탄, 인덕원 등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은 실수요장이어서 교통 호재가 있는 곳보다 과천, 분당, 광진, 수지 이런 학군이 좋은 곳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정부에서 토호제를 지정할 때 풍선 효과를 우려하여 넓게 지정했다고 하였는데 지금이 유동성장이었다면 지정하자마자 비토호제 중에 가장 좋은 것인 동탄구리, 남양주 등은 첫 주말까지 나와있던 매물의 반 이상 거래되고 나머지 반은 바로 호가가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되고 나서도 풍선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토호제 지역이 한참 더 올랐습니다. 이것이 지금이 실수요장이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장에서만 거래가 되는 전용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고수 전용이므로 초보분들은 손도 대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방 소도시 투자,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텔, 01억 미만 소액 갭 투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치평가 변동 사례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에 비하면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이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일부 선호 트렌드의 변화가 생겨 가치평가가 약간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형입니다. 예전에는 놀랍게도 대형일수록 평당 가격이 높았지만 이제는 소형일수록 평당 가격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전에는 84제곱미터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국민 평형이었는데 요즘은 59제곱미터가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둘째는 향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정남향 선호가 컸는데 요즘은 정남향 선호가 점점 줄어서 남서남동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강남 쪽 한강변에서 거실을 아래쪽으로 남향으로 뒀는데 요즘은 한강이 보이는 강남의 아파트는 당연하게도 거실을 북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강변입니다. 예전에 한강변이 정비도 잘 안 되어 있고 수질도 좋지 않아서 냄새도 나고 겨울에는 바람이 새서 추우며 자동차 매연과 소음 때문에 크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한강변 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강 수질과 한강공원 등 한강 자체의 정비 요소 그리고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소음과 매연의 절감 그리고 샤시, 단열, 실내 설계 등 건축 기술의 발달로 한강변의 단점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강뷰가 성공의 상징 등 사치제적 성격까지 강화되다 보니 동일 단지의 비한강뷰 대비 한강뷰 프리미엄이 7, 8년 전 지난장만 해도 10% 정도였는데 요즘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직주 근접입니다. 예전에는 외벌이가 대부분이라 주거지는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적하고 학군이 좋은 곳 위주로 힘을 받았는데 요즘은 맞벌이와 출산율 저하로 마포, 성동, 동작 등 서울 업무지구와 가까운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들이 예전보다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클러스터입니다. 예전에는 빌라촌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어도 시세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저런 곳들은 시세를 잘 못 받고 뉴타운이나 택지지구처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입지 세분화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구별로 가격을 평가받아서 강남 3구면 대부분 그 사실만으로도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은 강남 3구라고 해도 입지가 떨어지면 비강남 3구의 입지 좋은 단지보다 가격이 싼 게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변동이 일어날지 아닐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지켜봐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학군과 GTX입니다. 요즘 대치동과 목동의 위상이 절대로 예전 같진 않은데요. 예전에 목동은 잠실보다 비쌌고 대치동은 반포보다도 비쌌습니다. 이게 신축이 없어서인지 학군 트렌드가 약해진 건지 두 곳에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없던 초고속 지하철인 GTX입니다. 먼저 GTX-A의 가치평가를 하려면 GTX-A의 양 종점역인 파주 운정과 동탄역의 단지들을 보면 되는데 동탄역은 반도체 훈풍으로 노이즈가 좀 끼고 있으니 GTX가 풀 개통된 이후 파주 운정역의 단지를 좀 보면 GTX-A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GTX-B는 청량리, C는 인덕원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학군, 한강변, 직주근접이 갈리는 단지들의 시세입니다. 최근에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한강뷰 46평, 도곡 렉스 50평, 대치 미도 46평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격차를 두고 동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흑석동이 48억 7천으로 가장 비싸게 팔렸는데 렉슬과 미도 46평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제가 찾아봤었는데 20년 전에 대치미도 46평은 반포주공 1단지 42평보다도 비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포주공 1단지 42평은 반포 DH 클래스트가 되어가는 중이고 원프롬 배정을 받고도 몇 억씩 환급을 받습니다. 그걸로 현재 시세를 보수적으로 책정해봐도 120, 30억의 가치는 있습니다. 저는 이 거래 사례가 트렌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흑석동이 도곡 렉슬과 미도 대형보다 비싸게 팔렸다고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가치평가 변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는 10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게 되므로 부동산 공부를 아예 놓치면 않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1년 정도 된 이재명 정권에서 앞으로 4년간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에 써놨지만 저는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 자신감을 얻어서 집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은 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확정된 미래인 공급 부족입니다. 이미 많이 늦어진 3기 신도시와 정비사업 중단, 그리고 PF 문제 등 이전 정권들에서 만들어진 문제들이 이제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장수 장관을 하셨던 김현미 전 장관님께서 아파트가 빵이면 좋겠다,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닥친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급 부족은 매매가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를 먼저 상승시키고 전세가가 오르고 나서 매매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때 긴급하게 막아주던 대체 상품인 빌라와 오피스텔도 공사비, PF 금융 문제, 인건비, 전세 사기, 전세 보증 제한, 다주택자 억압 등으로 신규 공급이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심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의 입주량 그래프인데 녹색은 아파트, 파란색은 오피스텔, 보라색은 빌라라고 불리는 연립 다세대입니다. 올해인 2026년 초록색인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보이기라도 하는데 보라색과 파란색은 작년부터도 거의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축의 절대 공급량이 부족해서 전월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으로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지지난 정권부터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취득, 보유, 양도 모두에서 다양한 불이익이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몇 년째 집을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다주택자 페널티가 빼곡한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호 대책으로 생긴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거주자만 매수할 수 있게 하므로 규제지역의 신규 전세 공급을 문자 그대로 0이 되게 하는 전세 말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어제가 무서운 점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등의 매물 출하 정책과 결합 시 공급이 0인 것을 넘어서서 잘 있던 전세 공급이 사라지게 되는 마이너스 공급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토어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강력한 전세 상승 요인이 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전세 공급하던 집을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다며 공급 한 채와 수요 한 명이 동시에 사라지니 전세가가 자극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1대1로 평형 상태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1대1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양쪽이 똑같이 줄어드는 것은 기울여져 있는 쪽으로 더욱 심하게 치우치게 됩니다. 간단한 산수를 해보면 수요가 3명이고 집이 2채일 때 경쟁률은 1.5대 1인데 수요 1명과 집 한 채가 동시에 사라지면 경쟁률이 2대 1이 되어서 더욱더 심화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전세가 상승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인구와 가구 수는 83년째 증가 추세여서 수요가 계속 증가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지난 정권에 만들어진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세가 변동 증폭기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갱신이 늘어나서 매물을 감소시키고 전세 가격이 내릴 때는 갱신이 줄어들어 매물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요즘은 전세 매물이 부족한데 계갱권 때문에 더욱더 부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책에는 주담대, 양도세, 장특공,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청약 당첨 등의 광범위하게 실거주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면 원래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 전세 공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주변의 전세가가 폭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축 아파트가 입주해도 양도세, 장특공,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청약 당첨 등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주변의 전세 가격이 거의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부터 문제를 키워온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다주택자를 우대해서 전월세 공급을 늘린 뒤에 실제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며 더욱 세게 다주택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공급 부족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언젠가는 큰 상승이 올 것으로 제가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현재처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핍박하여 모두가 실거주 한 채씩만 사는 세상이 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는지가 곧 사회적 지위가 되기 때문에 주택의 사치제로서의 가치가 점점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자라면 상급지 한 채를 사는 것보다 중하급지를 여러 채 사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다주택이 너무나 불리해진 상황이라 투자자들도 점점 상급지 한 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모 부동산 유튜버 분이 하신 말씀인데 모두가 한 채
채의 집만 산다면 모두가 한 개의 대학교만 다닐 수 있는 대학교처럼 서열화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발표 준비 중에 경제 상황이 크게 변화하여 가장 최근에 추가한 슬라이드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요인인 코스피에 후행하는 한국 부동산입니다. BOK,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이 10,000원 상승하면 130원, 1.3%가 소비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의 3에서 4%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으로 얻은 이익이 부동산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무주택 가계의 경우 주식 상승분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11년부터 24년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부동산의 변동성은 주식의 8분의 1이고 수익률은 주식의 2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약 25년 동안의 코스피와 주택가격을 같이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면 주택가격이 코스피의 움직임을 거의 완벽하게 후행하여 추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오지훈 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5년 7월까지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의 상관관계는 0.7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최근까지도 둘이 거의 함께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8,000을 넘어서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커진 상태라면 몇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아파트가 코스피에 후행하여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1부 기본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하고 싶은 말을 좀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 장기 우상향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계획과는 다르게 장기 우상향의 현실은 중간중간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모든 자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부동산도 주식보다는 구덩이 깊이가 작지만 자산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 못할 대출을 낸 것이 아니라면 이때의 리스크는 오직 멘탈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과 부동산의 미래를 낙관하며 비관주의자들을 멀리해야 장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관주의자 중에 성공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란 것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이 물가의 그래프, 파랑색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인데 아파트 매매 가격은 바로 위에 현실처럼 중간중간 굴곡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와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호재에 의한 상승분은 인플레이션의 상승분에 비하면 매우 작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재가 실현되어도 급지가 역전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호재에 집중하지 말고 현재 가장 비싼 부동산을 사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보유한 자산의 크기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얻는 수익이 다르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돈을 뿌리는데 비싼 집은 마당이 넓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지만 싼 집은 마당이 좁아서 돈을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제가 시기를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슬라이드도 시기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 오를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입니다. 제가 23년에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1, 2년 정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전세 한 바퀴 더 돌고 나서 사면 딱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1, 2년 정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이 영상은 시작일 뿐 이 영상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계속 주시하면 반드시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따라서 나만의 부동산 공부 루틴을 만들어서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과세 플랜을 꼭 세우자입니다. 내 집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비과세를 못 챙기면서 가면 남들보다 더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규제 지역을 사면 2년 실거주 없이는 1주택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할 때 반드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집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 후 10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반드시 활용하여 2주택을 10년 이상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신고 후 10년이라 혼인신고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한다면 거의 15년 가까이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른 부동산 정책들과 밸런스가 맞지 않을 정도로 큰 혜택이며 이는 저출산 시대의 혼인 장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니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세팅을 해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2부 실전편 예고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공부 독학 방법 앤 루틴 만들기, 아파트 가치평가 기준, 부동산 연습 문제 등의 내용을 넣을 예정입니다. 부동산 연습 문제는 직장 위치와 소득, 지출액 등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객관식으로 애매하지 않게 정답이 있는 문제를 만들어서 풀이 해설까지 해드리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2부를 1부 끝나면 바로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 작업을 하는 동안 AI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저는 2부 제작을 무기한으로 미뤄두고 AI에게 부동산을 가르쳐서 부동산 전문가 AI를 만들어보는 것과 바이브 코딩으로 부동산 툴을 만들어보는 것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영상을 만드는 게 금전이 오가거나 계약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의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댓글이나 메일로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취미생활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 보신 분들은 분명히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